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른바 휴일 효과가 사라지자 다시금 급증을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각종 모임과 행사가 늘면서 확산 규모는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500명대로 내려왔던 신규 확진자 다시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이 겹치면서 네. 상당히 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일별 변동이 굉장히 심해서 예. 매일매일의 숫자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주간 평균을 가지고 보는 게 나은데요. 그렇군요. 예, 2주 전에 일평균 확진자 수가 한 680명대, 90명대에 이르렀던 게 한 50명대 정도 지난주에 줄었었고요. 예, 예. 이번 주도 역시 거기서 한 40명대 정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연휴가 끝나고 연휴 때 이제 진단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새로 진단을 받으면서 확진자 수가 연휴 이후에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700명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이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며칠 더 좀 경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일별 변이는 좀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네. 주 단위로 보고 일단은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2주 전, 지난주, 이번 주 비교했을 땐 지금은 좀 떨어진 상황인 건 확실하네요. 감소세라고 네.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는지 여부를 보려면 이제 다음 주 초까지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중요하겠네요. 네. 자,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울산 지역인데 목욕탕 관련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례도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보니까 이제 확진자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네.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욕탕 감염이 이제 목욕탕에 어르신들이 그 일종의 월권 같은 걸 끊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목욕탕에 다니시다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예.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감염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지금 전체 확진자 수의 10명 중 6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울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감염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그 확산 속도도 빠르고 사망률, 치명률도 높기 때문에 더 강한 거죠, 이게? 예, 더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더 빠르게 전파하고 더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점에서 그 굉장히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좀 그간 방역 당국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은 그 울산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전파력만 강한 거다. 그러니까 네. 중증도에는 영향 미치지 않고 뭐 이런 게 중론이었던 것 같은데 네. 병세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초기에는 그걸 몰랐던 건가요? 어떻게 좀 봐야 아닙니다. 됩니까? 초기부터 그 치명률이 높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었던 사실인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예.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중간중간에 몇 건 발표됐었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엇갈리긴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치명률이 한 50~60% 정도 높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한 지역에서 이제 물론 발생한 곳이 이제 그 진원지처럼 그럴 수 네.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확산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변수 이런 건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발 변이가 그 널리 확산된 이유는 유럽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변이가 더 많이 들어오느냐는 그 변이가 발생한 국가 그리고 그 국가가 와 교류가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얼마나 교류가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변이도 이제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으니까 미국이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더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저희가 모두가 바라는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집단 면역 달성 목표 시기, 이 11월 이전부터 뚜렷하게 코로나19 방어 효과가 나타날 거다 전망을 네. 했는데요.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백신 효과가 일찍 또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11월 이전부터 코로나19 방어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조금 약간 이상한 주장, 이상한 논리나 이상한 그렇습니까? 주장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마스크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해도 코로나 감염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 상태. 예. 그러니까 감염자가 생기긴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다가 없어지는 상태를 집단 면역의 상태라고 이해를 할 텐데요. 정부가 발표한 그 수치와 근거는 예.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 또는 그 이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인구가 한 33%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1.0에서 1.5 사이의 코로나의 그 감염 재생산 지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예. 지금 온 국민들이 마스크 다 열심히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자영업자들 10시 되면 문 닫고 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감염 재생산 지수거든요. 아, 그건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방역 지침,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높네요. 얘기한 1.5의 한 예. 2배쯤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 감염 재생산 지수는 그보다 더 높아질 더 빨라질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거는 감염이 퍼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현재와 같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계속 지킨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집단 면역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상당히 같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걸 두루뭉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방역 수칙을 국민들이 유지한 상태에서 네. 백신을 좀 더 맞고 하면 그런 거지 네, 지금 게 해제된다 그 의미로 보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당국의 전망처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높은 접종률 또 속도가 기반이 돼야 할 텐데 문제는 또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국민들 불안감이 좀 여전하다는 건데요. 네. 일단 최근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30대 경찰관이 뇌출혈 진단받은 사례가 있었고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걱정한 부분이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에서 뭐가 나왔을 때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방역 당국 질병관리청이 백신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정하냐면 인과관계 있음, 인과관계 있다고 할 수 없음 이렇게 예. 판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인과관계 있다고 할 수 없음에는 인과관계가 없음과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사람에서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 같은 그 합병증이 생기는 지금 그런 병이 생기는 거는 개연성은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인한 뇌졸중의 개연성이 있긴 하지만 그게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입증이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보상은 국가가 못 하더라도 예. 저는 치료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게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 반응이 있는지 아직 우리가 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백신 접종을 해서 이상 반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백신처럼 이상 반응과 관련된 대응을 하거나 치료비 지원을 하거나 하는 방식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이상 반응 신고 같은 경우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국내 접종이 시작된 3월 첫째 주를 보면 1.81%였는데 네. 신고 비율이 계속 감소를 하면서 4월 넷째 주에는 0.12%니까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전문가시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백신 맞았을 때 두통, 발열, 경미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됩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반응의 내용을 보면 경증의 이상 반응 신고는 많이 줄어들고 네. 중증의 비중은 여전히 비슷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민들이 경증의 이상 반응은 우리가 그냥 흔히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생길 수 있는 뭐 약물의 부작용처럼 받아들이시고 예. 이 중증의 이상 반응이 있을 때만 현재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 이상 반응의 빈도는 보고 빈도가 예전과 지금이 거의 비슷하고 경증만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일단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안정적으로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제약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중국 제약사의 시노팜이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했는데 네. 서구권이 아닌 비서구권에서 개발된 백신 중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이 시노팜이 처음이더라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중국 그 시노팜 백신은 그 바이러스를 죽여서 예. 죽인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고요. 예. 이런 그 바이러스를 죽여서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 왔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mRNA처럼 음.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그 면역 효과는 79%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좀 높고 모더나나 파이자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면은 중국 말고도 더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왜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 제약 회사들이 시도를 했는데 뭐 중국 말고도 다른 데서 시도를 했지만 결국 개발에 성공한 것은 중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국내 도입 가능성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거는 2분기에 극심하게 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3분기가 되면 좀 공급 부족이 완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받은 백신을 당장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네. 그다음에 이미 이제 확보된 물량이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우리나라에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 그렇군요. 그래서 79% 예방 효과가 79%면 네. 아스트라제네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 기간을 늘려서 12주쯤 맞으면 한 80%쯤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한 4주, 6주쯤 맞으면 60%대의 면역 효과를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그 중간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 OECD 35개국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른바 이제 저희가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채택한 한국과 5개 나라, 이 다른 국가보다 우수한 방역 성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결과가 시사한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네. 봐야 될까요? 그 보고서는 그러니까 초기 방역을 적극적으로 했던 국가들에서 확진자 수가 적었고 예. 확진자 수가 적으니까 결국은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네. 뭐 실업률도 낮았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나라들이 그러면 그 바이러스 방역을 적극적으로 안 했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한 시점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초기에 많이 퍼진 상태에서 이제 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뭐랄까 실패했다 또는 좀 덜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유럽과 지금 이야기하는 뭐 호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이 굉장히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부 전략이 달랐던 시점은 이제 스웨덴이나 또는 영국이 중간에 전략을 잠깐 변경한 다른 적이 방법으로 있었습니다. 했을 때. 네, 네. 예. 그런 정도만 차이가 있지 근본적으로 방역 대책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